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액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자, 요거죠. 요게 이제 월세 900 정도 받으시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 스터디반에서 이제 저희 정규 낙찰반 끝나고 스터디반 그룹 모임에서 스터디를 하시다가 저희가 한 지역을 선별을 해서 임장을 가게 됐고, 그 지역에 있는 경매로 진행 중인 다가구를 꽤 많이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입찰하시겠다 하셔가지고 입찰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에피소드가 재밌었던 게, 이분이 2등이셨는데 1등으로 낙찰 받으신 분이 도장, 서류 실수가 있어서 1등이 무효 처리가 되고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차이는 1억 5천 정도가 났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입찰하기 전날 본인이 입찰할 가격에는 거의 99% 폐찰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가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셔야 된다. 왜냐하면 로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본인의 운은 언제 어디서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사를 했다 그러면 끝까지, 대출까지 알아보고 입찰까지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전화조사하고 네이버 부동산 조사해보고 아유 내가 가진 금액이 안 되겠네 그냥 그러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시면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세는 16억이에요. 그래서 낙찰가보다 지금 3억 5천 정도 시세 차익을 거두고 계십니다. 거기에 플러스 월세 수익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감정이 14억 6천에 됐고요. 낙찰가가 12억 5천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초기 신탁 대출은 11억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투자금은 1억 5천이 들어갔죠. 12억 5천에 낙찰 받았으니까. 거기에 취득세 조금 들어가셨고 명도비가 들어가셨는데 입찰가를 산정을 할 때 예상 명도비를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뭐 배당을 받아가는지 어떤 성향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를 하고 그래서 정한 거예요. 그래서 명도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갔어요. 16가구가 있었는데 190만 원 명도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금이 2억 7천이 들어가셨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경기도의 아파트 내가 갭으로 가져간다고 해도 4억 정도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 회원님은 2억 7천 들어갔고, 자, 대출 11억 받았고요. 보증금 받은 거 신탁대출 갚는다고 했죠. 신탁대출 갚아서 10억 2천 정도 대출이 지금 남아 계세요. 월세는 지금 현재 800만 원 정도를 고정적으로 받고 계시고 호실별로 관리비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한 100만 원 정도를 받고 계세요. 합치면 월세 900만 원. 여기에 대출이자 약 400만 원 빼고 건물 유지 관리비 550만 원 빼면 매달 450만 원을 세팅하신 거예요. 투자금은 2억 7천, 월세는 45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은 3억 5천 정도 세팅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 분이신데요. 대전 분은 낙찰가가 5억이었고 신탁대출은 4억 정도가 나오는 물건이었습니다. 이분은 대출을 싫어하셔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진 않으셨어요. 근데 저희가 신탁대출을 4억을 받는 걸로 조사가 됐었고 그때 수익률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분은 자본금이 좀 있으셔서 그랬던 거고, 그러면 투자금이 1억 정도가 들어가죠. 대출은 4억에서 1,500만 원을 상환하니까 남은 대출은 3억 8,500. 월세는 약 450만 원이고 관리비가 따로 30만 원이 주머니에 들어와요. 그래서 총 480만 원이 월세 수입으로 잡혔는데 대출이자 160만 원을 빼고 유지관리비 30만 원을 빼면 이분의 월 순이익은 290만 원입니다. 투자 금액이 얼마예요? 1억이요. 그리고 월세는 얼마예요? 290만 원. 현재 이분은 지금 투자 금액을 약 2억 넘게 넣으셨는데 만약에 내가 이런 걸 한번 세팅해서 돌려보신 분이라면 나머지 투자금 1억으로 이런 걸 하나를 더 하시겠죠. 그러면 2억으로 580만 원 정도 세팅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가지 사례는 차액으로 6억 버신 회원님. 꽤 비싼 거를 낙찰을 받으셨어요. 신건일 때 낙찰을 받으셨고 신림동에 있는 겁니다. 당시에 경쟁이 엄청 들어왔어요. 28분 들어오셨고 당당하게 1등을 낙찰 받으셨습니다. 제가 법원에 같이 동행을 해드렸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금액 쓸 때 이날 요 물건에 저희 회원님 두 분이 같이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금액을 딱 집어드리진 못했습니다. 혹시 5천만 원을 누가 더 비싸게 낙찰 받아가면 정말 배가 아프시겠냐, 그러면 5천만 원을 더 쓰실 용기를 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용기를 내셔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차순위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최근에 낙찰 받으셨죠. 잔금을 안 치렀는데 낙찰 받고 나서 나오는데 그 소유주 분하고 같이 이제 투자를 해서 건축을 하셨던 분께서 잔금을 안 내는 조건으로 8천만 원을 얹어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은 그냥 지연을 시키려고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해요.
어떻게든 지연시켜서 경매 절차를 좀 없애려고 하시는 건데, 우리는 지연해서 낙찰이 무효가 되면 안 되니까 타겟 날짜, 언제까지 약속하신 8천만 원과 나의 입찰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주시면 제가 잔금을 안 내겠다 라고 날짜를 못 받았고, 지금은 대답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 날짜가 돼서 대답이 없고 그 돈이 안 들어오면 그냥 잔금을 내실 겁니다. 이분은 15억대의 낙찰을 받으셨고 최종 대출은 12억만 받으시면 된다고 해서 12억만 대출을 받기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빠르게 해야 되니까 포인트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다가구 인정 포인트는 뭐니 해도 위반 건축물입니다. 위반 건축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위반 건축물이 있다면 입찰 전에 경락 대출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위반 건축물이 언제 걸렸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2019년도 4월 23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적발이 됐다 그러면 오해를 부과를 하면 더 이상 벌금을 부과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입찰하고 싶은 물건이 위반 건축물이 있는데 19년도 23일 이전에 걸렸다. 그럼 이미 걸린 게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물어보셔서 벌금을 어느 정도 내고 있고 몇 번을 납부를 했냐를 확인하시면 돼요. 납부를 다 했다 해서 위반 건축물이 해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그 대신에 2019년도 4월 23일 이후에 걸린 위반 건축물처럼 위반 내용을 해지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는 않죠. 근데 이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지금 내가 조사한 이행강제금하고 정말 크게는 4배가 더 비싸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지자체별로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었던 거를 지금 대부분은 1회만 부과를 하고 있고, 공시 가격으로 해서 범위별로 하는데 낮은 금액으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세수가 워낙 모자르다 보니까 요거를 정상 범위, 비싼 기준으로 벌금의 기준을 올리고 그리고 1년에 2회를 부과를 하게 되면 정말 심한 경우는 지금 내고 있는 벌금의 4배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내가 인지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위반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원상복구를 내가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이거를 위반 내용 해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지하지 않고 가져가는 게 좋은지, 정말 매도를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필수 검토 서류로는 이제 위반 건축물에 딱지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호수 열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 층수가 몇 층짜리냐 보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 1층 사무소, 2층 사무소, 이거 1층 사무소, 2층 사무소인데 이걸 방으로 쓰고 있다? 위반이죠. 그러니까 위반이겠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주차장은 몇 대가 될 수 있으며 승강기가 있느냐 없느냐 보시면 되고, 사용 승인이 몇 년도에 사용 승인이 됐다. 그래서 내가 몇 년 된 애구나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는 위반 내용. 지금 봤더니 위반 내용이 5층에 49제곱미터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옥상에 샌드위치 패널로 주거용을 하나를 만든 거지. 근데 아까 전에 1층 사무소, 2층 사무소는 위반이 안 걸렸잖아요. 실질적으로 용도상의 불법은 적발되는 경우가 진짜 드물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경찰도 안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문을 못 엽니다. 집주인도 마음대로 못 열어요. 그래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위반 건축으로 정말 무서운 거는 우리가 경매 빌라 투자하시는 분들도 보셔야 되겠지만 근린주택이라고 들어보셨죠? 용도상 사무소, 근린생활시설이나 그걸 집으로 쓰고 있다. 이게 정말 팔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위중한 위반이에요. 다가구 같은 경우에 이게 껴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3개 층까지만 합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택이 한 층이 늘어났어. 그럼 4개 층을 주택으로 가지고 있는 물건이 되잖아요. 다가구의 3개 층 기준이 벗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다세대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옥탑방. 전체 옥상 면적의 8분의 1이 이상이 돼서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이것도 정말 위험하다. 요 2개는 위험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시면 안 되겠죠? 근데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낙찰이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사를 했는데 10억짜리야. 근데 10억짜리가 위반 건축물이 있어. 벌금도 내고 있대. 대출도 안 된대. 이거 10억짜리 여러분들 얼마면 사시겠어요? 절반이면 사겠어요? 5억이면? 네, 5억이면 사실래요? 5억이면 사람들이 사더라는 거지. 왜? 대출 안 된다면 하지 말라며 해서 못한다가 아니고요. 최종 모습이 위반이 아니면 되지 않나? 대출이 안 되니까 그 돈을 내가 메꿀 수 있으면 되지 않나? 은행에서 나한테 돈을 못 빌려줄 뿐이지 나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할 수 있다고요. 내가 그만큼 투자금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아무도 입찰을 안 하니까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무한 경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만 할 수 있으니까 유찰되고, 유찰될수록 저렴해지고, 위반 내용을 내가 해지할 수 있어.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아. 비용도 크지 않아. 그러면 낙찰받고 내 돈으로 메꾸고 1년 지나서 위반 내용 해지하고 그때 돼서 대출 받으면 됩니다. 위반이 있는 것들도 경매에서는 누군가는 낙찰을 받아가더라.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비용이에요. 빌라 한 칸 낙찰 받을 때는 그냥 그 앞에 가가지고 샤시가 다 됐네, 안에가 수리가 돼 있을 거다, 도어락이 새 거네, 이런 것들만 보고 지레짐작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책정을 해서 입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다가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15칸입니다. 화장실을 내가 덧방으로 공사를 해도 100만 원대가 넘어가요. 그러면 이게 15칸이면 화장실만 1,5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구를 갖고 싶다면 모든 호실을 다 열어서 보겠다라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임장을 가셔야 되고, 층수별로 다 누르셔야 되고, 아침에도 임장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출근하는 사람들 보셔야 되시고요. 저녁 때도 가셔야 돼요. 이걸 보고 안 보고의 차이는 정말 이만큼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을 무조건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서 대화해보고 문신이 이만큼 있는지, 맨날 소주 먹고 행패를 부리는 앤지, 이런 것들도 미리 체크를 하셔서 나의 명도비도 어느 정도를 감안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실률 확인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낙찰을 받아도 우리가 임차를 못 맞추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물에만 공실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변에 공실률이 많은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조사할 수 있는 팁이 뭐냐 하면, 그 주변에 2칸을 들어갈 수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냐, 전화조사를 할 때 이 근처에 만약에 대학교 인근이라 그러면 친구랑 같이 자취를 하려고 하는데 같은 건물에 친구랑 같이 한 칸씩 쓰고 싶다, 있느냐 했는데 부동산에서 여기 한 3개 있다, 3개 다 보여줄까요? 막 이래. 그러면 이 주변에는 2칸씩 비어 돌아가는 건물이 꽤 있구나. 공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회사 직원을 2명을 파견을 보내려고 한다, 2칸을 같이 구한다,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보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죠, 매도 가능 여부. 이거는 위반 건축물만큼 중요해요. 이걸 내가 팔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하면 그냥 경매 물건을 팔아봅니다. 부동산에 가셔서 경매 때문에 왔다라고 오픈을 하시고, 경매지의 근저당이나 이런 건 다 확인하시고 가셔야 되겠지만, 보통 그 자리에 경매지를 같이 열어놓고 보시는 중개사님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부동산 물건에 내가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 채권자다, 이거를 최대한 빠르게 팔아서 나눠 갖기로 했다, 최대한 빨리 팔아주시면 얼마 정도 받아주실 수 있겠느냐 하면서 타겟 날짜를 한번 던져보시는 거예요. 3개월 내에 팔려면 얼마 정도면 되겠냐, 금매면 얼마 정도면 되겠냐 라고 타겟을 던지시고, 그 금액을 내 금매 가격으로 책정을 하시면 돼요. 물론 그때 당시에 얘기해주는 중개사님의 가격은 금매 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시면 내가 산다고 조사를 했을 때랑 임차한다고 조사를 했을 때랑 완전히 다른 금액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장은, 부동산은 정말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3군데는 가셔야 되시고요. 저희 집요하게 조사하시는 수강생분은 그 동에 있는 부동산을 다 가보십니다. 제일 많이 가보신 분은 20몇 군데 가셨어요. 그 20몇 군데를 다 갔다 와야 이 정도가 적정가구나, 이거 폐차라면 그냥 일반 매물 이걸 사야지, 이렇게 통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는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냥 부동산 한번 가보고 네이버에 한번 전화해보고 이렇게 조사하시는 거 아닙니다. 다가구 임장 체크 포인트 나머지 하나는 건물 관리 상태, 아시겠죠?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 확인하는 건데, 옥상 방수는 꽤 금액이 편안합니다. 이거는 의외로 간단하게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외벽 방수, 외벽 크랙 누수 이런 것들은 금액이 많이 드니까 다가구 임장을 했을 때 외벽, 계단, 배전함도 다 열어보셔야 돼요. 간혹 보면 배전함 열었는데 배전함에 습기 차 있고 물 떨어지고 하는 데들 많아요. 배전함도 다 열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확인하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차별성. 내가 입찰하고자, 내가 사고 싶은 다가구에 원룸, 투룸, 쓰리룸이 다 섞여 있으면 그냥 보편적으로 임차놓기 좋다, 이지만 내가 만약에 매달 월세를 받아서 최대한 많은 돈을 수익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대부분은 원룸 개수가 많은 걸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입찰하는 물건이 초등학교 옆이냐 중학교 옆이냐 이러면 원룸보다는 투룸, 쓰리룸이 많은 게 유리합니다.
근데 내가 대학교 옆에 원룸 많은 거, 뭐 공업단지, 구도 디지털 단지 옆에 원룸 많은 거라 그러면 원룸이 많은 게 좋습니다. 임차 수요층에 따라서 그냥 한 가지 형태가 있는 게 더 좋은 경우도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 주변 내용이랑 조사를 같이 해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당연하죠. 인프라 확인. 교통 인프라. 그리고 주거 인프라입니다. 내가 만약에 빌라 단지에 섞여 있는 다가구라 그러면 무조건 편의죠. 요거는 정말 중요합니다.